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일상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연말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이 총리 불신임으로 정치 위기가 더해졌고 크리스마스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삼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독일의 위기는 유럽 내 리더십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을 이끄는 경제 기관차로 불렸던 독일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얼빈에는 겨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계 3대 겨울축제로 꼽히죠. 빙설제, 얼음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역사와도 닿아 있는 곳이죠. 하얼빈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카잔에 드론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가 더 심한 파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1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의 거주 산업시설을 드론 8대로 공격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파괴하든 그들은 몇 배 더 큰 파괴에 직면할 것이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스티븐 미런을 지명했습니다. 미런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의 경제정책 고문을 맡았었는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런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홍해에 배치된 미군이 아군 전투기를 5인 격추했습니다.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22일 홍해 상공에서 미 해군 F-18 전투기가 아군 5인 사격으로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탈출에 성공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게티스버그호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 F-18을 격추했는지 또 5인 사격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대항마로 떠오른 블루스카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말까지 1,300만 명이던 블루스카이 가입자는 대선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급성장과 함께 가짜 계정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봇 계정 등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루스카이는 이용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감시팀의 인력을 4배로 늘리고 사칭 계정 등을 감지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그린란드 빙상이 평균 1.2m 얇아졌고 가장 많이 녹은 곳은 빙상의 두께가 75m나 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 빙상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수면 상승과 세계 기상 패턴 교란, 이상 기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총리. 네. 미국에는 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 머스크 CEO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라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니까 민주당이 머스크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로사 들로로 의원이 특히 이번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잘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빠졌거든요. 이것도 머스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머스크의 테슬라가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화당의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도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하원 의장이 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 총리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양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나는 똑똑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스크가 대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런 농담을 던졌는데 미국 대통령 출마하려는 자격을 갖추려면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머스크 CEO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의 권력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머스크의 남다른 영향력을 입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 예산안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머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그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 있었는데 네. 이거는 좀 이제 괜찮아졌죠. 그렇습니다. 완화가 간신히 됐습니다.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셧다운 시한을 사실은 40분 정도 넘겼습니다. 아. 그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이 예산안에 서명을 하면서 네. 지금 절차가 마무리돼서 셧다운이 가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 의원들을 장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결된 안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했던 부채 한도 증액 또는 폐지 같은 요구가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셧다운도 불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 지금 5경 400조 원이나 되는데 네. 정부 지출 확대하는 것을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셧다운 위기의 출발점이 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이 머스크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합의한 예산안을 자신이 갖고 있는 X에서 맹비난하면서 반대 여론을 조성을 했는데 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에 대해 신에 감사하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비판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공화당계 인사들이 지금 공화당이 입법 권한을 머스크에게 아웃소싱하는 한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착을 굉장히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한동안 좀 계속 나올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네. 방면으로. 자, 두 번째 키워드 폭주하는 기관차. 네, 이 기관차는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내용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기존 2%에서 5%로 상향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나토의 동맹국들이 사실 국방비 지출 목표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높은 5%를 내라. 이걸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 23개국만 목표치인 GDP의 2%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방위비 안 내면 우리 탈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군비를 증강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나토 회원국 중에 국방비 지출 2%를 달성한 국가가 2018년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23개 국가로 많이 늘어난 늘어나게 된 거군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2%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토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해상무역은 물론이고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파나마 운하 운영을 놓고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파나마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파나마 정부가 운하 통행료를 많이 높였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운하를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건데 네. 이 파나마 운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군사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1914년에 운하를 건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1970년대부터 파나마에서 반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로 넘겨줬는데요. 네. 근데 최근 파나마 운하가 기상 이후로 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36%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행료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익을 또 다 거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운하 전체 이동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최대 이용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압박을 하는데 이제 보건 분야도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취임 첫날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할 것을 추진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엔 산하의 WHO는 최대 자금을 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없어지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가 닥치면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때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도 WHO가 중국의 편향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탈퇴를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네,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통하지 않는 통로. 네, 14개월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최근에 큰 폭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 군을 주둔하는 문제, 포로 교환 대상자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지금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는 협상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네. 가자 지구 최남단과 이집트의 국경을 잇고 있는 필라델피 통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필라델피 통로는 가자지구 국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직접 맞닿지 않는 곳입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이집트와 국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곳을 이용해서 무기를 밀반입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군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협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필라델피 통로에 머물겠다, 주둔하겠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강조를 했지만 하마스가 강경하게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필라델피 통로를 따라서 수 킬로미터 너비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후퇴를 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하마스의 전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가 5만여 명에 달하고 너무나 많은 있습니다. 희생이 그렇습니다. 민심이 네. 악화됐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통로를 둘러싼
둘러싼 이견만 조정되면 며칠 내로 휴전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전안은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안과 비슷합니다. 1단계는 일단 6주간 전투를 중단하고 인질을 일부 석방하는 거고요. 네. 2단계에서는 필라델피 통로 인근 주둔을 제외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한다. 그리고 인질을 전원 석방한다라는 내용이고 3단계는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만 이 필라델피 통로 말고도 이 수감자 명단 때문에 지금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하마스는 2000년에 제2차 반이스라엘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그 파타당의 고위 지도자를 석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할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둔 문제, 포로 교환 문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휴전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가자지구로 하루에 구호 트럭이 이제 5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가자지구 북부로 피난민이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될 듯 안 되는 네. 한 가지가 걸리고 이 이런 통로가 통해야 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에 좀 문제입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다음 키워드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시리아 과도 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이 지금 시리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내각 구성이 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21일에 주요 반군 조직에서 정치부서와 군사조직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외교장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까지 14명의 과도정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연합이 8일에 수도를 함락하고 알 아사드 정권을 몰아냈고요. 이틀 만에 반군의 행정조직을 담당했던 알 바시르란 인물을 과도 정부의 임시 총리로 추대한 상황인데요. 지금 임시 내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까지 과도 정부를 운영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 지금 시리아를 이끌고 있는 반군 단체에 대해서 테러 단체 아니냐 약간 의심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통치 세력이 되니까 이후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일단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사관을 다시 열 준비도 지금 슬슬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국무부가 대표단을 보내서 과도 정부의 실권자이자 이 반군 단체 HTS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알 샤라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알 아사드 정권 시절인 2012년에 시리아랑 외교 관계를 단절했었고요. 이 HTS도 알카에다랑 연계됐다라면서 2018년에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고 네. 이번에 회동을 가진 알샤라 지도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돈으로 145억 원의 현상금을 걸면서 수배령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회동을 가지면서 이 수배령은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알샤라 지도자도 지금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수립될 정권에서는 종교적인 다양성 또 인권을 존중하는 정권을 수립하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서방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말고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른 서방 국가들도 속속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반군 단체 HTS에 대해서 테러 단체 지정을 해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면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또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해서 각국의 외교 당국이 시리아의 대사관을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어떤 네,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는 더티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이렇게 더티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에 네. 변기 시트보다 5배 정도 많은 세균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생 환경 서비스 기업인 이니셜이 5곳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방울, 화환, 트리 조명 같은 크리스마스 장식품 25개를 대상으로 세균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네, 이게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생명체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대적 광도 단위인 RLU라는 걸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네. 흔히 물체에 묻은 유기 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오염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분석 결과 전체 장식품 중에 3분의 2 이상이 RLU 500단위 이상의 판도값이 나왔습니다. 일부 장식품은 이게 1000단위까지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염도로 판단되는 수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은 크리스마스 트리 상자였습니다. 보관하는 상자요. 네, 그게 택배로 배달돼 오니까요. 아. 평균 845단위를 기록해서 최악의 오염 수준이었고 네. 뒤를 이어서 트리가 780단위 그리고 방울 장식은 610 크리스마스 화환은 430단위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나마 세균이 가장 적게 나온 건 크리스마스 조명이었답니다. 평균 286단위였는데 네. 우리가 흔히 세균도 많고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변기 시트의 평균 세균 수치가 220단위예요. 다 넘었네요. 네, 크리스마스 조명이 제일 세균이 적다고 해도 변기보다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리 상자는 변기 시트보다 4배, 방울 장식품은 3배 정도 많은 세균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더러울까? 네. 전문가들은 트리 장식을 설치할 때 여러 사람이 장식을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차 오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염의 80% 이상은 손을 통해 전파가 되는데요. 네.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설치하기 전에 가정에서 항균용 천등으로 장식품을 일단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고 네. 작업 전으로 손을 좀 깨끗이 씻어서 위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잘 닦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식품이든 손이든 다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다음 키워드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차별. 우리가 먹는 것 갖고 차별하는 게 제일 치사해 먹는 이런 거 얘기. 줬다 뺏고 뭐 이런 네, 거. 너무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중국 남부에 있는 한 식당이 음식의 가격을 숫자가 아니라 학력으로 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광둥식 요리 전문점이었는데요. 이 메뉴판을 봤더니 가격이 숫자가 아니라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12위안 약 1,980원짜리 요리는 유치원, 13위안짜리 요리는 초등학교, 16위안은 중학교, 18위안은 고등학교, 22위안짜리 요리는 대학교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어요. 네. 또 여기서 조금 높아져서 28위안 한 5,500원짜리 요리는 석사, 29위안 한 3,700원짜리 요리는 박사, 한 6,300원짜리 요리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 또는 공학 아카데미를 다니는 학문가 이렇게 와. 써져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가장 저렴한 게 5위안 우리 돈으로 993원짜리 요리가 있었는데요. 네, 네. 좀 심하더라고요. 문맹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런 가격 시스템을 좀 사용을 해왔다고 하는데 네. 이거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 관리국도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식당 측이 왜 이런 가격을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건 교육 차별이 아니냐.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학위가 높을수록 수입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네.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독특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일 뿐이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먹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렇군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그러고 있는 노래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들려드립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통보한 소환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12월 수출이 중순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4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대상국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우리 수출 증가율은 1.4%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 증가하고 비만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중국 하얼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얼빈은 혹독한 겨울 추위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추위가 관광 상품화돼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송문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얼빈의 얼음 축제 이 빙설제가 곧 개막된다면서요.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얼빈 얼음축제 빙설제는 일본의 삿포로 유키마츠리,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겨울축제로 꼽힙니다. 하얼빈 얼음축제는 하얼빈 눈축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하얼빈 주민들은 1963년부터 매년 빙등유원회라는 이름으로 빙등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하얼빈 국제 빙설제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몇 년간 축제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1985년에 재개됐고 공식화돼서 매년 1월 5일부터 3월까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전시되는 얼음 조각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의 핵심은 얼음 조각 전시인데요. 축구장 몇십 개가 들어갈 만한 방대한 공간이 얼음벽으로 둘러 있고 그 안은 세계 유명 건축물이나 전설 속 동물 모습을 형상화한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전시됩니다. 이러한 얼음 조각은 많은 외국 조각가와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네. 밤이 되면 축제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일몰이 시작되는 4시부터 얼음 조각 안에 조명들이 켜지면 오색 찬란한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네. 그리고 하얼빈의 이 겨울 추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서요? 네, 얼음축제가 하얼빈을 겨울 여행지 1번지로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하얼빈은 얼음축제와 동장군, 즉 겨울 추위를 이용해 많은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하얼빈 외곽 민박집에서 묵으면서 하얼빈의 겨울을 현지인처럼 체험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이 겨울 시즌에 관광객들이 찾아들 즈음이면
이미 주변은 새하얗게 눈천지로 변해 있어서요. 네. 이곳에 머물면서 눈밭에서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눈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눈이 매우 익숙한 것이라 때로는 매우 귀찮은 존재이기도 한데 네. 열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평생 눈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눈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네. 또 현지 민박집에서는 중국식 온돌인 허컹에서 자면서 몸을 지지는데 네. 우리 온돌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 온돌은 바닥 전부를 데우는 반면 네. 중국식 온돌은 아궁이 바로 위에 벽돌을 쌓아 침대를 만들고 침대 부분만 데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궁이에서 조리한 음식을 돌침대 위에서 먹는 것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얼빈의 노인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최남단 해남도 지역에는 겨울이 되면 동북 지역 노인들에게 전문으로 임대하는 아파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남쪽으로 잠시 이동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요즘 하얼빈에서 꼭 찍어야 하는 인증샷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SNS에 하얼빈에 오면 남겨야 하는 인증샷으로 유행하는 게 있는데요. 네. 눈밭에서 끓는 물 뿌리는 챌린지입니다. 하얼빈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여서 네. 바깥에서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끓는 물이 공중에 흩날리면서 순식간에 얼어붙는 신기한 바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네네. 이 사진을 찍는 게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인데요. 그렇죠. 한국의 탕수육과 비슷한 메뉴로 꼬바로라는 메뉴가 아주 인기입니다. 네. 꼬바로는 19세기 말 하얼빈에 정착한 러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요리를 중국의 재료와 결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이죠. 네. 꼬바로는 중국 북동부를 대표하는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탕수육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 배가 고파지네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하얼빈이라는 이 장소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곳으로 우리에게는 또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네, 의미가 그렇죠. 있죠. 네. 네. 하얼빈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중국인이 아니지만 하얼빈역에 기념관을 세울 정도로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항일 전쟁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중국의 항일 정신을 크게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해서 2014년 1월 하얼빈역 내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네. 하얼빈역 플랫폼에는 안 의사가 이토를 처단했던 장소에 네모와 세모 표식을 해놔서 역사적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하얼빈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심한 정치적 불안과 변화를 겪었는데요.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에는 악화된 경제 상황에 연립정부의 붕괴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 테러까지 발생해서 그야말로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독일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성탄마켓 차량 테러 관련해서 용의자 신원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네, 지난 20일 저녁 7시쯤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의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이 돌진해서 5명이 사망하고 현재 부상자가 200여 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5명 중에는 안타깝게도 9살 난 소년 있고 네. 나머지 4명은 좀 중장년층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40
2,000명 정도가 지금 생사를 오가는 위중한 상태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는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그냥 그 군중 운집해 있는 대로 막 이 질주를 하던데 좀 정말 참혹한 상황이 빚어졌어요. 근데 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탈레브 알 압둘 모우센이라는 50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네. 조사를 받고 있죠. 차량 포렌식을 경찰이 했는데 이 자동차에는 어떤 사물하고 충돌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는 그런 네.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범행 전에 이제 해제하고 차량을 빠르게 몰았다는 걸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돌진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2006년에 자기 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서 이제 독일에 들어왔고 2016년에 정식의 망명자의 그 자격을 얻어서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어떻게 밝혀졌나요? 동기가 복잡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었던 어떤 중동 지역 출신의 난민이나 또는 망명자가 유럽에서 벌였던 테러하고는 많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일단 직업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 또는 뭐 심리 치료 전문 의사로 독일에서 네. 일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독일 내 사우디아라비아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네. 아주 이슬람을 비판하는 반이슬람 운동가, 인권 운동가, 특히 여성 인권 운동가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상에서 그 활동을 했는데 네.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이 박해받고 있는 데서 굉장히 많이 불판을 했고 가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반이민 정책, 네. 또 반이슬람 정책을 주장하면서 독일 대한당과 또 지지하는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앙겔라 메르켈 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본인도 난민 출신이고 망명을 해왔는데 네. 이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그 중동 지역에서 이 난민이 엄청 많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좀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취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독일과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메르켈 전 총리를 살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니까 좀 묘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유럽적인 어떤 뭐 문화적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크리스마스 마켓을 병행 정서로 반이슬람이라고 하니까 택할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기존 알려져 왔던 카테고리로는 좀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네. 극우 음모론을 아주 신봉했고 뭐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독일의 뭐 연말 분위기 좀 뒤숭숭할 네. 것 같은데 사실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도 심각하잖아요. 네. 연립정부 붕괴하면서 이제 곧 조기 총선 또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의회에서 그 사회민주당 소속의 올라프 그 숄츠 총리가 네. 이끄는 연립정부가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연정이 붕괴가 됐고 이번 주 중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회선을 선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원래 독일 총선은 내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매우 빨리 앞당겨져서 내년 2월 중순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각 정당들은 총선 체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테러로 독일에서 반이민 정서가 당연히 좀 급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이번 주 오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쯤에 그 마그덴부르크에서 네.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조기 총선진 국면에서 반이슬람 또는 반난민 정서를 얼마나 부추기는 변수가 될지 그래서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그 프랑스 소식도 전해드렸었잖아요. 총리 네. 불신임 사태. 좀 독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숄츠 총리 정부가 불신임 당한 이유 어떤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경제 역시. 정책을 네. 둘러싸고 연정을 구성하고
가지고 있는 사민당과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 자유민주당 간의 이제 노선차 때문에 그동안 갈등이 심했습니다. 네. 특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독일 경제가 매우 나빠지고 안 좋아졌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이 너무 달랐고 특히 자민당 소속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지금은 전 재무장관이겠네요.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것과 네. 숄츠 총리가 이끌려고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너무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숄츠 총리나 아니면 사민당은 네. 좀 보조금을 많이 풀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을 좀 살리려고 하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면 네. 이 린드너 전 재무장관은 이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를 줄이고 노동시간도 느리고 그다음에 법인세 이하에서 기업에 좀 대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고 네, 네. 특히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친환경 정책이 경제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도 많이 낮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뭐 보조금 부분, 자동차가 지금 독일 자동차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이 숄츠 총리와 사민당의 주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는 독일의 경제적인 체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자민당과 린드너 전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완전히 이 숄츠 총리와 반대되는 경제 보고서도 그러네요. 내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독일 언론은 그때 이게 어떤 연정이 분리되는 이혼 서류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결국에는 네, 네. 지난달에 총리가 이 린드너 장관을 재무장관을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정에서 자민당이 빠지면서 네, 네. 이 연정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의회 불신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면 네. 같이 계속 갈 수는 그러네요. 없었겠다 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사실 독일 경제가 최근에 안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출 중심의 국가이죠. 네. 그래서 유럽을 이끄는 경제 기관차다 이런 말을 들어왔던 고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당시에는 사실 정치적인 리더십도 그래서 독일이 아주 강하게 네, 행사를 네.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GDP 성장률을 보면은 네. 전년 대비 0.2%가 이제 축소가 돼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성장률은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나아서 최소 0.1%에서 최대 0.7%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로존 평균 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유로존의 평균 성장률이 올해가 1.3%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1.5%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독일 성장률은 여기에 굉장히 밑도는 거죠. 그러네요. 얼마나 나쁜 상황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실업 문제도 점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실업률이 6%였는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서 6.2%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존의 올해 평균 그 실업률이 약 5%대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에는 미국도 실업자가 실업률도 많다 이렇게 예, 많이 알 수가 늘어났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런 추세가 좀 계속이 된다면 최대 5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네.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면 소비자 심리가 매우 그럼요. 위축되잖아요. 소비를 못하죠. 소비를 네. 못하잖아요. 네, 네. 정말 필수적인 것만 쓰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무려 마이너스 23.3%를 기록했으니까 지금 독일 일반 서민들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네.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나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조금씩 2020년대 들어서 좀 나빠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연료 가격이 너무 올랐죠. 에너지 네. 가격이 너무 올랐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위기가 동반이 됐고 또 뭐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이 저조해졌는데 독일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셈이 됐습니다. 독일의 경제 구조를 볼 때는 우리나라를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제조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좀 독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뭐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 또 뭐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유럽 내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세에 밀려서 독일 자동차가 현재 이렇게 위기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독일 자동차 산업 내부의 어떤 혁신 부족이 네, 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덩치도 너무 커졌고 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한테는 독일차였는데요. 네, 수치를 좀 보면은 폭스바겐 독일의 네. 국민 자동차로 불림죠. 근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순이익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고급 자동차의 대명사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폭스바겐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폭스바겐이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공장 3곳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지난 가을에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노사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독일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독일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결국에는 공장 폐쇄 계획은 현재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대신 해고자를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뭐 독일 내 인력이 총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약 30% 이건 당초 계획보다 좀 늘어난 숫자거든요. 약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감원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인 유럽연합의 어떤 리더십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독일은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진 이후에 더더군다나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양대 중심축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네. 어느 국가도 지금 두 나라가 모두 지금 경제적으로나 쉽지 정치적으로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뭐 어떤 정치적인 위기잖아요. 새로운 총리 정부가 최근에 출범을 했지만 여전히 의회 내에서 소수 정부이기 때문에 언제 또 불신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뭐 조기 총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좀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더 우려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2기 체제가 출범을 하면은 뭐 관세 폭탄이 이제 현실화될 거고 네.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더 깊어질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뭐 나토 문제도 계속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네. 어떤 유럽의 어떤 협력 또는 공조 체제를 이루기는 매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국가가 내부 문제만으로도 지금 그러니까요. 수습하기가 바빠가지고 총리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네, 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십 부재 문제가 결국 유럽 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장 지금 아마 관심을 모으는 거는 극우 정당, 그러니까요.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얼마나 네. 할까라는 게 좀 관심사입니다. 네. 돌풍이 거세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방의회 선거에서 과연 뭐 제1당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서 네. 이 독일을 구할 수 있는 당은 독일을 위한 대한당밖에 없다라고 해서 뭐 지금 독일 정치에 개입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자초했던데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독일까지. 예, 맞아요. 그것도 꼭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그런데 네. 이제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1위는 그 중도 보수 성향의 기민기사 연합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약 32% 정도쯤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을 위한 대한당도 2위이기는 해요.
네. 19%에서 뭐 한 17%요 사이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 3인당이 17%, 녹색당이 13%입니다. 근데 이번에 연립정부를 깨고 나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민당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대략 4%대 그러니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네. 다음 조기 총선 때 어떤 정권 창출에 이 어떤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어렵겠네요. 두고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네. 연방 의석을 배정받으려면은 5% 선을 넘어야 넘어야 되거든요. 돼요. 그것도 못 넘을 수 있다라고 아.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기민기사연합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그런데요? 가장 높고 네. 이제 그래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 현재 추세로는 뭐 3인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흔히 적흑 연합이라고 하는데 네. 메르켈 정부는 이제 약간 대화합 정책을 많이 취해왔기 때문에 네. 3인당하고도 여러 차례 연정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아무래도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의 연정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연정의 총리로 유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기민기사연합은 이제 당대표를 뭐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당대표 프리드린 메르츠를 네. 총리 후보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메르츠는 기업 변호사 출신으로 아주 백만장자고 그렇군요. 전용 헬기를 2대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69세인데 네. 메르켈의 아주 그 정적으로 꼽히는데 2022년인가 뭐 그때 당 대표가 됐습니다. 매우 네.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정책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난민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는 연정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총선 결과를 봐야 좀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독일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